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빈 씨, 또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여행을 가거든요. 날씨 예보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기예보가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여행 갈 때 날씨 예보가 참 중요하긴 하죠. 이 날씨 예보는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농업, 레저, 유통, 스포츠 등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요즘에는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날씨 예보를 하기 위해서 최첨단 과학 기술들이 총동원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 현상이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오늘 좀 더 집중해서 이 날씨 예보를 과학적으로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런 어떤 기상 이변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하면서 앞으로 기상 예보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기상 예측은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발전시킨 첨단 과학 기술의 동원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확한 날씨 예측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를 극복하게 해줄 과학 기술이 있죠. 관련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반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는 이현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들었던 말 생각해보면 기후변화, 기습폭우, 극한호우 같은 예측이 힘든 날씨와 관련된 말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여름철 전후로 극심한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컸죠.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집중 폭우 피해도 있었습니다. 혹시 최근의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권의 집중호우 사례를 보면 가장 컸던 것이 최근에는 2022년이죠. 8월 9일에 주로 한강 이남 쪽으로 상당히 좁은 지역으로 길게 서쪽으로부터 아주 강한 구름대가 들어오면서 호우를 내렸는데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시간당 141.5mm가 내렸습니다. 네. 특히 비가 내려서 피해가 컸던 지역들이 소위 말해 경사가 급한 지역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내렸던 비들이 다 저지대로 내려서 뭉치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되게 침수라든가 범람이 일어나면서 지하, 반지하 사시던 분이 참 비극적인 그런 걸 당하셨고, 또 이제 서울에는 10,000대 이상의 차들이 물에 잠기고 침수됐죠. 네, 뭐 재산 피해도 거의 1,300억 원 정도가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름에 보통 비가 많이 오는데 올해는 정말 이례적이었습니다. 5월부터 집중호우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극한호우, 기습폭우, 도깨비 장마처럼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게릴라성 호우다. 이건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말인데, 어떤 한 지역에 비가 그냥 왕창 쏟아붓고 이 비구름대가 탁 다른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맞아요. 건너가고 거기서 또 다시 쏟아붓고, 그러니까 꼭 게릴라가 두들기고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게릴라성 호우라는 말이 생겼고, 기습폭우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데 갑자기 거의 기상청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쏟아지는 이런 비가 발생을 했던 것이고, 극한호우라는 말은 이제 기상청이 2024년에 만들어낸 말이죠.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이것을 극한호우라고 하자. 그런 개념들이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로 이제 이 강수량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의 피해도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시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최근의 양상인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예보가
달랐던 점, 이걸 두고 이제 국민들이 원성이 또 자자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상청의 예보가 이렇게 좀 빗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교수님? 저희가 보통 일반인들은 오후 몇 시에 비가 그쵸. 오기 시작해서 몇 시에 그치고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텐데요. 현재 과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보하는 것은 아직은 가능하지 않은 아직은.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날씨를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 이상을 넘기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날씨가 좋을 때의 기준이고요. 여름철처럼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나쁘고 이러면 사실 한 2, 3일 정도 넘어가면 오차가 굉장히 심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단 시간적인 한계고요. 공간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는데 현재 컴퓨터가 날씨를 계산할 때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더라도 한 가로 10km, 세로 10km 정도쯤입니다. 그거를 한 칸으로 치거든요. 네. 바꿔 얘기하면 그럼 그 안에서는 날씨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몇백 미터 정도 수준 안에서 맞아요. 네. 알았으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수준, 수십 킬로미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한 2, 3일 정도쯤, 이 정도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부분과 현재 기술로 가능한 부분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더 계속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또 자주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슈퍼컴퓨터 보유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돌리고 있는데 왜 막상 날씨를 예측하지 못하냐 이런 아쉬운 말들이 많습니다. 슈퍼컴퓨터에 대한 기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슈퍼컴퓨터는 또 이름이 있으니까 혹시 좀 해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해명이에요. 예. 해명이라면 또 그렇죠. 사실 기상청이 예보 틀리면 제일 많이 댓글에 올라오는 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기상청에서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터 성능이 전 세계 각국의 기상청이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 중에서 가장 성능이 현재 좋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슈퍼컴퓨터가 예보를 내는 건 아니죠. 그쵸. 슈퍼컴퓨터는 실제 예보를 내기 위한 칩 모델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도구거든요. 그 도구인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슈퍼컴을 사줬는데 왜 예보가 틀리느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예보가 사실은 좀 부정확하다는 이런 건 아까 이제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부정확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관측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수치예보 모델을 가지고 예보를 많이 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다양하고 좀 정확한 이런 관측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보 변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미세 변수 같은 것이 만약 입력이 된다면 아웃풋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호우가 내렸어요. 호우가 내린 지역에는 굉장히 좀 수증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비가 내릴 확률은 높아지거든요. 그러나 이제 모델에서는 그것까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예보 변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예보 정확도가 좀 더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요, 저희가 최근에 기상 예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대기 과학이 무엇이고 또 기상 예보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최근 기상 예보를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기 위해서 기후학이나 기상학 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날씨를 찾아보거든요. 기상 예보만 해도 대기 역학, 대기 물리, 대기 화학, 정말 다양한 학문 분야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대기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기 과학,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는데요. 뭐 저희 이렇게 웃는 말로 웨이팅 사이언스는 아니고요. 네, 웨이팅 사이언스는 아니고 대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 대기가 말 그대로 지면 위쪽에 있는 이제 공기층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두께가 한 100km 정도쯤 되고요. 그 안에 있는 공기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저희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환경 오염과 관련된 문제도 예를 들면 어느 쪽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하면 그게 결국 그 공기층 안에서 대기 안에서 그 오염 물질이 퍼지다 보니까 그런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으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수학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인공위성에서 날씨를 관측한다든지 혹은 맞아요. 예, 레이더를 이용해서 관측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 공학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물리화학, 생명 혹은 뭐 공학적인 부분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이 대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싶은 그런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 모든 분야를 섭렵하신. 이게 과학계의 육각형 인재가 아닐까요? 맞아요. 모든 과학을 다 다뤄야 하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일상생활에서 날씨가 좋다, 혹은 기상 상태가 나쁘다 같은 말을 많이 써요. 맞아요. 근데 일기, 기상, 날씨 다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씩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대기 현상에 관련된 것들을 통틀어서 말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비 씨가 아주 잘 짚어준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또 날씨를 제대로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먼저 기후와 기상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교수님께서 개념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저희가 보통 대기과학에서 다루는 크게 두 분야가 하나는 기후고 네. 하나는 기상이긴 합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운동 경기, 뭐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한다고 할 때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라는 표현은 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뭐 야구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예, 뭐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기후가 좋지 않아서 예, 야구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 안 어울리긴 합니다. 너무 이유는 큰 정확히 범위? 모르겠지만. 예, 그렇죠. 기후는 조금 더 큰 단위를 가리키는 건데요. 30년 동안 평균한 날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말하면 기후 변화. 그런데 당장 이제 내일에 비가 오고 춥고 덥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상 혹은 쉽게 날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 오늘 기후가 좋지 않아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표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후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기후 위기라는 말은 쓰지만 날씨 위기, 기상 위기 이런 말을 안 쓰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쉽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또 요즘에는 말씀하셨던 슈퍼컴퓨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기상 예측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기상 관측을 했을지 궁금해요. 사실 요새처럼 뭐 스포컴에다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받고 있음에도 어떤 재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네. 뭐 옛날 사람들이 그런 정보가 전혀 없었으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도 나름대로 삶의 지혜죠. 자연적인 법칙. 잘 아시지만 신라시대 첨성대 같은 경우는 동양 최고의 그런 천문대거든요. 네. 그런 것도 실제로 일종의 그 천문이라든가 날씨 같은 걸 측정하는 기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측의 기록으로 가장 많이 남기 시작한 시대는 고려조에 들어와서입니다.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던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라는 책을 보면은 상당히 기상 현상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렸다, 뭐 천둥번개가 쳤다, 눈이 많이 쌓였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부러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해서 기록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데이터네요. 네, 당시에. 데이터화 시작한 시기죠. 네, 말하자면 날씨 예보의 역사도 오래됐어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럼요.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 기상 관측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땠나요?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 말고 혹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이제 못하던 시대가 계속 오랫동안 이어졌었는데요. 조선시대에 가면 이야기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조선시대에 저희가 이제 벼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못 짓는 곳입니다. 벼농사를.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었거든요. 물에 굉장히 민감한 이 벼라는 작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가 언제 오는지 얼마나 오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기록해야 될 그런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가 생겨서 어쩌면 이런 관측이 발달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 뭐 치구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뭐 통에다가 이렇게 구멍 하나 뚫어놔서 자를 집어넣고 비를 잰 정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우제, 기청제, 하늘에 기도를 하던 시절에 우리가 비가 얼마나 오는지 기록을 하고 그 지역마다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이런 것을 기록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발전한 기상 관측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의 역사가 저 멀리 삼국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학적
과학적 방식이 도입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근대 방식의 관측이 처음 시작됐던 것이 대한제국 시절입니다. 1904년에 목포에 처음으로 측구소가 설립됐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일본 애들이 주로 이제 항구 쪽, 부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원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측구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측구소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이런 기상 측기를 가지고 기온이라든가 강수량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측기, 그러니까 관측이 시작된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점차 조직도 발전을 하면서 현대적인 조직으로 발전한 것은 일본이 패망하고 돌아가고선 우리나라 이제 미 군정이 들어와서 잠깐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이제 미 군정의 문교부 그 산하에 관상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관상국. 그 안에 이제 현재로 보면 기상청 같은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이제 기구가 확대되고 인원이 확대되고 기술이 늘어나면서 현재 같은 기상청으로 발전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뭐 현재 기상청이죠. 옛날에는 중앙관상대, 뭐 중앙기상대, 그다음 이제 기상청 이렇게 이제 발전돼 왔고요. 측후소로 시작해서 관상국, 현재 이제 기상청까지 이제는 저희가 기상청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상 관측 자료인데요. 최대한 많은 관측 자료를 수집할수록 보다 정확한 예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날씨 어떻게 관측되는 걸까요? 제가 일일 예보관이 돼서 직접 기상 관측 장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제가 처음 오는데요. 이곳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1968년에 중구 문화동에서 최초 관측을 시작해서 95년에 이곳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관측 장비로는 이렇게 지상에서 여러 요소를 관측하는 지상 관측과 바다에서 등표나 부위들을 활용해서 관측하는 해양 관측, 그리고 존대라는 풍선을 활용해서 관측하는 고층 관측 등 여러 요소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지상 관측을 하는 곳일 텐데요. 이 노란 막대기요. 눈금도 그려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자를 세워둔 것처럼 생겼는데 이거 뭐죠? 이것은 수동으로 적설량을 측정하는 적설판과 설척입니다. 현재는 이제 레이저, 초음파, 광학식 등으로 해가지고 자동 적설과 병행해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날씨 뉴스를 보면 강수량, 강우량 이 두 가지 표현이 항상 나오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있나요? 강수량은 이제 물 숫자로 지면에 떨어지는 모든 물 현상의 양을 측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우량은 비우자로 해서 비의 양만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날씨 예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상관측 장비는 잘 보셨나요? 네, 근데 누구세요? 저는 기상관측 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기상관측 차량이라고 합니다. 기상관측 차량은 지상의 관측소와는 다르게 어디서든지 이동해서 관측할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가지고 관측소가 없는 관측 공백 지역으로 이동하여 관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측소가 없는 지역에는 꼭 이 차가 필요하겠네요. 이 차 안에는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차량에는 먼저 지붕부터 살펴보시면 지붕에는 지상 관측을 할 수 있는 기상 관측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는 이런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전원부와 관측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공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뒷면에는 기상 브리핑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고층 관측에 필요한 헬륨가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와, 다 들어보니까 영화에 나오는 작전을 수행하는 차량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제 1일 예보관으로서 기상 관측을 한번 체험해 보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 먼저 제일 중요한 임무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은 이제 기상 마스트 리모컨입니다. 이 기상 마스트는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큰 기둥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관측 현장에 가게 되면 이것을 세워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마스트라고 하는데요.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풍향과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바람을 관측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동시킨 센서가 감지하는 수치들이 여기 다 나와 있다고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관측된 값들이 화면에 표출되고 있습니다. 기온과 풍량, 그리고 기압, 그리고 습도 등의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관측된 값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보고 계신 이 지상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이 차량에서는 고층 관측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 관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층 관측은 차량에서는 존대를 이용해서 고층 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대라는 것은 일회용 고층 관측 장비를 말하는데요. 일회용 고층 장비인 존대를 풍선에다가 매달고 하늘로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뛰어올려진 존대는 약 30km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고층 관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기상 관측 차량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일 예보관으로 정말 다양한 기상 관측 장비들을 살펴봤는데요. 기상청의 노력, 또 기술의 결합까지 있어야 날씨 예보가 이뤄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무관님, 앞으로 계획 있으실까요? 앞으로 위험 기상이 예상되는 곳에 항상 차량이 출동해서 관측을 함으로써 조금 더 국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청과 함께 더욱 정확한 예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기상 관측 차량이 하는 일을 보니 이해도가 쑥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본격적으로 날씨 예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보가 만들어지기까지 또 어떤 과정들이 있나요? 이런 예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관측을 해야 하고요. 이 관측된 자료와 통신을 이용해서 수집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예보를 내고 수치 모델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예보관이 최종 예보 판단을 하고 판단된 예보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알리는 것이죠. 네.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관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개 지상 관측, 상층 관측, 레이더 관측, 뭐 위성 관측, 그다음에 항공기 관측, 해양 관측 뭐 상당히 많은 곳에서 관측을 합니다. 이런 관측한 자료들을 기상정보통신을 이용해서 전 세계 180개 국가도 다 똑같이 관측을 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그 자료를 갖다 서로 교환을 해요. 통신을 이용해서 들어온 자료, 관측 자료를 가지고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모델을 돌립니다. 그 자료를 이제 예보관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모델들도 저도 이제 매일 아침마다 예보를 내지만 상당히 다양한 모델이 있죠.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내는 킴이라든가 뭐 영국형 모델, 유럽 모델, 미국 모델, 일본 모델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모델도 보면은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틀려요. 그 모델의 특성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건 예보관 몫인 것이죠. 그래서 예보관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측을 해갖고 결정한 사항을 국민이나 정부에다가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전파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요. 대개 기상청이 예보를 내는 것은 보통 3일 이내 매 1시간 간격으로 예보를 내는 단기 예보가 있고 열흘 예보라는 중기 예보가 있고요. 다음에 1개월이나 3개월 예보라는 장기 예보가 있고 그다음에 1년 계절 예보라는 1년짜리 예보를 갖다가 보통 구성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제 머리에 약간 개념이 잡혔습니다. 근데요, 이 중에서 뭐 정확한 기상 예보에 필요한 3요소가 있다면서요? 기상 예보의 3요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통 포션을 따지면 한 40%가 수체부 모델이다. 그러니까 수체부 모델이 아무래도 더 성능이 좋고 정확하다면은 더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32%가 관측 품질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관측 데이터가 많고 또 관측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8%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예보관의 인사이트입니다. 통찰력. 그러니까 그런 자료, 좋은 자료가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예보관이 잘못 판단하면 예보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보관이 판단하기 이전에 충분하고 정확한 관측 자료와 그것을 개선해내는 모델 이런 것들이 먼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삼박자가 다 고루 어울려야겠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날씨 예보를 듣다 보면은 자주 들리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수치 예보, 그리고 수치 예보 모델인데요. 비슷한 듯 달라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TV를 보면 날씨를 예보해 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조그만 화면에 일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그리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이가 드러나는 게 되는데, 예, 그 고기압, 저기압 지도를 그리시고, 이제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이제 예보를 해주시던 분이 계셨는데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컴퓨터로 예보를 내는 것이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컴퓨터가 날씨를 예보하는 혹은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숫자를 이용해서 날씨를 계산하는 것을 수치를 이용한 예보라고 해서 수치 예보라고 하고요. 이제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좀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 지구를 이렇게 좀 구역별로 잘 나눠서 각각의 구역에서 이런 방정식을 계산하게 되고요. 날씨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우리가 수치 예보 모델이라는 게 이제 예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으로 컴퓨터 상에서 구현했다라고 해서 수치 예보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우리나라 수치 예보 기술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치예보 모델을 이용하기 시작한 게 1991년부터입니다. 글로벌한 그런 수치예보 모델을 해서 우리나라 예보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갖다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전 지구를 갖다가 이런 계산해낸 나라가 지구 전체를 보면 1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렇게 전 지구 모델을 갖다 운영하는 나라는 매달 한 번씩 자체 그 예보 오차를 갖다가 만들어갖고 그걸 서로 교환합니다. 자료를. 우리는 이 모델을 우리 모델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모아서 추정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이라든가 영국, 일본,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모델의 정확도가 높더라. 뭐 이런 얘기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역사적인 것이 2020년인데 2020년 4월에 우리나라의 단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영어로는 KIM이라고 부르죠. KIM. 근데 어쨌든 이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스스로 만든 수치예보 모델이 이제 2020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의 고유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는 9나라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준이죠. 그리고 다시 2022년 5월부터는 이제 전지구적인 그런 모델이 아니라 한국형 지역 수치 모델이라 해서 RDA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 모델을 갖다 또다시 운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만을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네네. 예측하기 위해서 다시 만든 모델을 갖다가 운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2022년에 개발된 모델이 기존 모델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그 한국형 수치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12km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형 지역 수치 모델 같은 경우 이 모델은 해상도가 3km입니다. 그러니까 격자 간격이 12km, 3km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하고 좀 정교하게 예보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되겠죠. 굉장히 세밀한 거죠. 대전만 해도 둔산동, 갈마동, 탄방동 네. 따로따로 다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예보를 내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확한 날씨 예측을 위해서 슈퍼컴퓨터 수치 예보 모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저는 예보관 분들에게 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슈퍼컴퓨터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도 마지막은 예보관의 역할이잖아요. 네, 판단력, 역량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물론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는 현업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KIM 이 모델 이름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네. 예, 코리아 인터그레이티드 모델의 약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김시성을 따와서 이렇게 모델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것만 모델을 보는 건 아닙니다. 유럽에서 만든 모델 결과도 보고 일본, 미국, 뭐 영국 모델 결과도 다 참고를 합니다. 근데 보면 이 모델 결과가 다 같이 일치해주면 좋겠는데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모델은 우리나라가 비가 온다고 하고 어떤 모델은 조금 더 가서 일본 지역에 많은 비가 올 거라고 예측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이제 어쨌든 기상청은
판단을 내려야 하겠죠. 그래서 비가 온다는 건가 안 온다는 건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최종 판단의 영역이 이제 예보관의 영역인 거죠. 현재로서는 날씨를 예측하는 수치예보 모델들이 결과가 조금씩 다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 있어서 이 사람의 몫이 아직까지는 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 예보가 인간, 컴퓨터, 과학, 경험까지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정확한 예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정확한 예보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동안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수치예보 모델을 사용해서 예보를 내는데 이 모델이 아주 정확하냐? 하면 여전히 발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걸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 날씨를 예측할 때 이 날씨가 굉장히 어려운 게 조금 틀리면 나중에 한 열흘 지나서도 조금만 틀렸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조금 틀리면 나중에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바닷물 온도도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바닷물 온도가 가장 빨리 변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다 보니 컴퓨터 날씨를 잘 맞추는 게 오히려 신기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요즘 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기상 예보가 정확한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신속한 거, 요것도 못지않게 중요해 보여요. 이제 미원님으로 계시니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예보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신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신속한 예보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전파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러한 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제로 최근에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이런 기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면 선진국들은 경제적인 피해는 많은 대신에 인명 피해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경제적인 피해는 적은데 인명 피해는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진국들은 이런 파괴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피해 액수는 늘어나는데 반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태풍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정보 또 신속하게 이런 정보를 다 받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는 줄어드는데 후진국 같은 경우는 파괴될 건 별로 없지만 조기 경보 같은 시스템도 약하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우리나라 태풍 같은 걸 예를 들어 보면은 그 1959년에 태풍 사라 같은 경우 재산 피해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명 피해는 849명 엄청났었죠. 2002년 태풍 루사 같은 경우는 인명 피해는 뭐 한 245명 굉장히 적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됐네요. 네, 지금 저 세계 기상기구가 최근에 와서 제일 주력해서 일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가난한 나라들 저개발 국가에다가 이렇게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주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경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정보가 없다 보니까 피하지를 못해서 그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네,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 대기과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이 일기 예보를 할 때 수치 예보 모델 말고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만 10년 전쯤에 나와서 이렇게 그 바둑을 두었던 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그 날씨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프캐스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인공지능입니다. 마치 바둑처럼 바둑의 규칙을 학습해서 이렇게 스스로 바둑을 두듯이 날씨의 규칙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날씨를 가지고 이제 규칙을 자기 혼자 파악을 해서 다음 날씨를 예측하게 한 이 프로그램을 짠 거죠. 39년 정도쯤에 이제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컴퓨터로 날씨를 낼 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할 때 제일 걱정했던 거는 아마 평균적인 날씨는 잘 맞추겠지만 얘가 뭐 태풍이나 뭐 집중호우나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은 잘 맞추지 못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런데 잘 맞춥니다. 태풍도 잘 맞춥니다. 에헤. 심지어 평균적인 모델들보다 더 잘 맞춥니다.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예보를 내는 시각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한 10km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28km 정도로 잘라서 예보를 냈더니 한 1분 걸립니다. 심지어 신속하기까지 예, 하네요. 그러니까 1분이면 거의 뭐 이제 엔터를 치고 커피 한 잔 마시기 전에 네. 예보 전 지구의 열흘치의
예, 전 지구의 대단한데요? 앞으로 열흘치의 날씨가 어떻게 될 건지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날씨 예보를 완벽하게 대체할 것이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자체가 날씨를 학습하게 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수치 예보 모델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예,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판단을 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예보법이 발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짐작과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위원님, 우리나라도 AI 예보 준비하고 있나요? 뭐 이건 뭐 전 세계적인 추세죠. 우리나라도 현재 기상청에서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보를 갖다가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알파 웨더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예보관들이 예보를 낸 그런 방식들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상청의 그 현업 예보관들이 하는 업무를 학습을 해서 기상청 예보관들이 하는 정보라든가 특보 이런 것들을 갖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지역, 조그마한 동네라든가 이런 예보를 특화시키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름이 우리 동네 스마트 라이프 알파 웨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단계는 국민 모든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추는 예보를 갖다가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기상청뿐만 아니고 과기원 같은 데서도 실제로 그 카리나라고 혹시 아세요? 카리나는 가수 이름 아닌가요? 네, 가수 유명한 가수 이름 네. 뭘 땄어요. 그 모델에다가. 근데 이게 뭐냐면 저 유럽 중계부센터의 그 재분석 자료를 학습을 한 거예요. 학습을 시켜서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예보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든 것도 있습니다. 자, 거대한 기상 교란 현상도 처음에는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지구 대기의 미세한 변화는 연쇄적으로 다른 변화를 일으켜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 예보는 왜 틀릴 때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씨 예보가 이만큼 어렵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일이라는 것을 짧게 함축한 문장인데요. 1950년대 미국 MIT 기상학과에 에드워드 로렌츠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구 대기를 얇은 층이라고 가정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온도, 풍속 등의 변화를 12개의 방정식으로 표현한 후 이 방정식을 컴퓨터로 계산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961년 어느 날 로렌츠는 그가 했던 계산, 즉 12개 방정식의 해를 조금 더 자세히 계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렌츠 교수는 당시 컴퓨터가 하던 계산을 멈추고 계산 중간에 컴퓨터가 출력했던 값을 다시 입력으로 넣은 후 다시 계산을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로렌츠 교수는 중간부터 다시 계산하면 우선 원래 했던 계산이 이렇게 반복되고 반복된 것 이후에 나오는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온 후 로렌츠 교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간부터 시작한 계산 결과가 처음 계산 결과와 조금씩 다르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이가 벌어져서 처음 계산 결과가 반복되기는커녕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중간부터 다시 계산을 할 때 컴퓨터가 출력했던 값 중 하나는 0.506127이었는데 로렌츠는 그 숫자의 소수점 넷째짜리 이하를 무시하고 0.506까지만 넣었던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계산이 시작할 때 0.0001이라는 차이는 실제로는 무시될 만큼 작은 차이여야 했습니다. 이 정도 작은 차이는 대기를 관측할 때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가 결국 완전히 다른 대기 상태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날씨를 정확히 길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아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지구 대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브라질에서 날갯짓을 하는 나비가 어떻게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수치 예보 모델을 이용해서 특정 날짜의 날씨를 예측한 그런 그림입니다.
12개의 그림 모두 강수량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같은 순간에서 시작해서 열흘 후에 강수량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초기의 상태는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거의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초기 상태를 얻은 후에 관측기기가 가질 수 있는 작은 오차 또는 순간적인 변동성, 예를 들면 약 0.5도 내외의 온도 변동성을 무작위적으로 삽입해서 여러 개의 초기 상태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비가 여기저기에 와서 얼른 차이를 알아내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결과에서는 중국 남부지방 앞쪽, 대만 북쪽 바다에 많은 비가 온다고 예측했고 또 어떤 결과에서는 일본 동쪽 태평양에 많은 비가 온다고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날씨는 정확하게 그와 동시에 길게 예측하는 것이 이처럼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초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오차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씨를 예측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더욱 정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 널리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런 오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른바 앙상블 예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적의 초기 상태에 관측기기의 오차 또는 순간적인 변동성 등 존재할 수 있는 관측의 불확실성을 일부러 반영해서 여러 개의 있을 법한 초기 상태를 만들어서 날씨 예측을 여러 번 수행합니다. 만약 날씨 예측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10번 수행했는데 특정 지점에 비가 온다고 예측한 모델 결과가 8개 있다면 강수 확률이 80%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정말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발생하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관측기기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오차가 열흘이 지나면 강수가 중국 앞바다에서 강할지 일본 동쪽 동해안에서 강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비록 날씨 예측에는 이처럼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더 오랜 뒤의 날씨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인류는 오늘도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카오스 이론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날씨였다니 또 하나 배워갑니다. 맞습니다. 항상 배웁니다. 자, 지금도 날씨 예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과학 기술이 더해지면서 관련 분야의 성장세도 더 커지고 있다고요. 뭐 현재도 우리가 이제 날씨 산업이라든가 기후 예측이라든가 뭐 항공, 해양, 에너지, 물류, 수송, 농업 많은 분야에서 사실은 뭐 날씨나 이 기후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분야는 네. 없습니다. 그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상이나 기후의 그런 자료를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이 좀 끌고 가야 되겠죠. 2026년에 가면은 이런 날씨 산업의 경제 규모가 한 6조 2,7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시장이 늘어나야 더 많은 기술도 개발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많은 세계적인 회사들이 전부 기상 모델 쪽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 기상 산업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 혹은 기후테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업체들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IoT 이런 센싱 기술을 갖다 이용을 해서 실제로 위험 기상을 갖다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인공지능과 연관된 그런 기술들을 갖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주 최신 기술을 좀 매칭을 해갖고 좀 더 이런 시장 규모를 갖다 좀 늘렸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날씨 예측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까지 예측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던데요. 이거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제 생각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상 혹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후가 산업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돈이 되는 거죠. 네네. 이걸 미리 아는 것이 돈이 된다면 아마 많은 곳에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러면 좀 더 기술이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2100년까지의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려면 굉장히 좋은 컴퓨터와 굉장한 전문가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물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앞으로 계속 더 발달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혹은 굉장히 적은 컴퓨터 용량만을 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기후변화의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쪽의 연구와 혹은 이런 쪽의 기술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되는 극한 기상 현상을 경험하면서 기상 예보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기상 예보의 한계를 보완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과학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과학이 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폐암은 조용한 암으로 불릴 만큼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필수적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극소량의 혈액으로 폐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유전자 가위가 폐암 유전자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혈액으로 방출된 미량의 폐암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가 인식하고 잘라낸 뒤 이를 증폭시켜 진단하는 원리입니다. 기존 PCR 진단보다 1000배 적은 시료만으로도 검출이 가능하고 환자 16명의 시료를 40분 안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과 협력해 휴대용 소형화 장비를 개발해 상용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니 조기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가 공동 개발한 태양 관측 망원경 코덱스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이번 태양 코로나그래프 개발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11년 만에 개발한 성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세계 최초로 설치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덱스는 태양의 코로나를 관측하며 온도와 속도까지 동시에 측정해 2차원 영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에이,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코로나는 태양의 가장자리로 대기일식 때 태양이 가려지면 왕관처럼 밝게 빛나는 부분을 말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코덱스로 관측한 코로나 정보를 활용하면 태양 연구는 물론 우주 날씨를 예측해 재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 모두 이쓰다. 네, 날씨 예보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다양한 과학이 응용된다는 사실 오늘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저 아나운서님이 잘 리드를 해줘서 좀 부족하지만 기상 예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예, 저도 평소에 언론을 통해서 날씨가 궁금할 땐 보통 사람들이 날씨가 안 좋을 때거든요. 예, 뭐 그래서 항상 심각한 얘기만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런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라 날씨 예보 내는 과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우리 C를 빛내준 우리 솔빈 씨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한 방송이었어요. 그동안 어땠는지 물어봐야겠죠? 아쉽지만 오늘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그동안 한 편 한 편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께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 보시는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아, 과학이 쉽구나, 재밌구나 이거 단 한 번만 느끼셨어도 정말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아나운서님, 전문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감독님들, PD님, 여기 FD님들, 스태프분들, 위에 계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던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솔빈 씨 덕분에 솔빈 씨 덕분에 과학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종종 놀러 와요. 당연하죠. 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